추석이 다가옵니다. 산삼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삼바이에는 국내산 토종 산양 산삼은 물론이고 영주 한우, 소백산 천연 벌꿀, 곶감, 표고버섯, 멸치, 굴비, 광천김, 한과, 홍삼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준비해야 할 추석 선물, 이왕이면 새날과 함께하는 기업 삼바이에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한글로 삼바이 검색하시거나 삼바이.co.kr로 직접 들어오셔도 됩니다. 산삼할 때 삼, 사다라는 뜻의 바이, 삼바이입니다.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상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회원 구입도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적폐청산을 퇴행적 시도로 규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성토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퇴행적 정치로 연명했던 전직 대통령의 이런 비겁한 항변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청와대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물러났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단을 조속히 꾸려 고양시 차원의 대응 조직도 만들 것이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광범위하게 수집할 것입니다. 당 적폐청산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할 단계라면서도 추가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는 추석 밥상 민심을 확보해 이명박 정부의 헌정유린 의혹 수사와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다가올 국정감사를 통해 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적폐청산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의 활동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집요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앞선 9년만 적폐 정권이냐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전의 국정원도 함께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자기들이 세웠던 정부는 빼고 나머지 모든 해방 이후의 정부들을 부정하라고 정권 맡긴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릅니다. 홍 대표는 여당의 주장과 관련해 직접적 증거가 없는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참모였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대여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모든 화살의 겨냥점은 정해져 있다며 표적 수사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입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절묘하게 MB 시절에만 적폐가 있었다고 그런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풀이와 같은 정치보복은 우리 정치사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정치적 결별을 선언한 정두원 전 의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장병들, K9 자주포 폭발 사고 순직장병들, 소방관, 경찰관, 또 과로사 집배원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오찬을 함께하며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했습니다. 명절이면 가슴 한켠이 더 이렇게 뻥 뚫리고 또 허전하고 시리고 아프고 오히려 명절이라서 또 더 서럽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 국가가 잊지 않고 늘 함께하고 있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고 보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 대통령은 한빛부대, 동명부대 등 해외 파병 중인 장병 1,400여 명의 가족에게 감사 편지도 보냈습니다. 조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장병들이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1일 교통통신원으로 깜짝 대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교통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또 재래시장과 전통마을을 찾고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에게 감사 전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마음만은 넉넉하고 풍요롭길. 문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국민 곁으로 다가설 계획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쉬는 것도 정치다. 7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나이로 따지면 이제 7순이 된 그런 방송입니다. 저번에 청춘이에요, 청춘. 10회 전에 우리가 예순 이야기 했잖아요. 원장님이 깜짝 놀랐던 바로 그 예순 플러스 10주가 더 갔습니다. 100회 하면은 저희들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공개 방송. 100회면은 언제쯤 되는 거죠? 30주니까 30주? 네, 얼마 안 됐죠. 30주면은 한 7, 8개월 정도 될 거예요. 공개 방송 하면 되겠네. 네. 지방선거 할 때는. 장소 지금 막 빌려주겠다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국 돌죠 뭐. 그리고 우리 친애하는 최민희 의원님은 이제 게스트를 모시면 되겠네. 그럼 되죠. 남양주 가서 한번 하죠. 제가 약간 방송할 때 두 분하고 최민희 의원님하고 약간 이간질을 많이 하거든요. 최민희 의원하고 방송할 때는 당신이 대표 선수야. 이런 식으로. 막 동의해요? 동의 안 하려고 하는데 속으로는 좋아해. 뒷물이 앞물을 엎으러 가네. 그건 안 되죠. 둘이 서로 뭐 최민희, 김현희 이렇게 놓고. 아니 그게 아니라 최민희 의원 프로하고요. 아니 우리 여기 있을 때는 최민희 의원이 더 이뻐 뭐 이러고 김현희. 그러니까 제가 이간질 한다고 이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방송 제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막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놔야 이 방송이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좋아요, 별표 경쟁도 하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그분이? 아니요, 제가 인사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자, 추석이잖아요. 네, 나오신 분들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방금 추석이라고 하신 바로 이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좀 제대로 높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뭐 원장님 같은 경우는 보도에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오늘이 아마 합당한 달이죠. 1년 만에 합당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민주에서 민주당이랑 약칙을 쓸 수 있었던 게 김민석 원장님의 탁월한. 그게 오늘이었어요? 아니 이번 기어? 달이라고요. 그렇구나. 기어? 오늘입니까? 아니 오늘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1년 전 요 무렵이에요. 그렇구나. 무렵이에요. 근데 오늘 백서를 낸 거죠. 요 무렵. 추석 선물로. 근데 원래 원뿔이었으니까 쉽게 결합되는 거 아니에요. 원뿔이가 아니었으면은 뭐 훨씬 더 그건 이질감이 그렇죠. 났겠지. 네. 어쨌건 나라를 나라답게 대통령 선거 백서가 나왔네요. 근데 제가 먼저 봤거든요. 책은 아직 못 봤고 그 전자책으로 처음으로 나왔답니다.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책으로 나왔답니다. 박수. 그 발상은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 그래서 본인이 핸드폰에 전자책 그 다운받으신 거를 보여주시는데 전자책이 좋은 점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페이지 넘겨 동영상을 클릭해서 볼 수 있어요. 원래 전자책이 동영상이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전자책 버전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을 좀 실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이 안에서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뭐 링크해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책자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직접 전자책 안에서 볼 수 있죠. 그렇겠죠.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실제로 실물로서의 책을 뭐 구해달라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청탁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든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 보면 그런 거 모으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 있어. 저부터. 왜 안 가져왔어요? 드리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무거워요. 800쪽인데 저도 아직 못 받았어요.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지금까지 이제 이게 뭐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대선에 관련된 것들을 총 망라하다 보니까 제가 얼핏 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자료들, 그러니까 역사 사료로 남은 것죠. 그 당시 선거에 누가 참여했고 뭐 어쨌고 그것들이 다 전부 들어있어가지고 소장 가치 있는 자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서점에 살 수 있죠. 서점에서 살 수는 없고요. 그렇게 팔지는 않는데 통상 이런 백서는요. 이렇게 800페이지 넘으면 과거에 내는 날 책꽂이에 꽂아놓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국민과 함께 했던 대선이기 때문에
저 멀리 그야말로 뭐 미국 뭐 LA 이런 데 계시는 교민도 필요하면 볼 수 있게 하자.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전자책을 만든 거예요. 저거 그 전자책 다양한 앱을 깔아서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뭐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한 30초면 다운 받아서 무료로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여당 마인드라서 좀 그렇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도 심지어는 베스트셀러 뭐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공약집 내면 돈 주고 팔잖아요. 근데 백서 이런 거 이런 소중한 자료를 공개된 소스로 그냥 무료로 배포하고 끝나지 마시고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민주당이 이 책을 팔아서 최소한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저는 앞으로 당에 그 기록물이나 출판물 중에 상당수는 이런 전자책 형식으로 만드는 게 애초에 좋지 그렇죠.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확장성이 한번 있어요.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기록으로 보관하기도 좋고. 그래도 책꽂이 꽂아놓고 싶어합니다. 안 보더라도. 맞습니다. 책을 내세요. 따로 낼 수 있잖아요. 2000부 따로 보관본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그 책이 책꽂이 이렇게 꼽아놓으면 딱 보면 뽑아서 필요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논평을 준비할 때 보면 팩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그 백서 MB 백서 박근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없나요? 그거 어떻게 되죠? 그거 좀 알아봐야겠다. 아직 안 나왔대요? 아직도? 아니 박근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구속까지 이르는 백서 이런 거. 그거 만들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백서 만드는 거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제 2개는 있거든요. 만들라고 저보고?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백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 임기 때까지는 만들면 그 백서는 대선 백서는 아닐 것이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임기 백서겠네요. 그렇죠. 총서죠, 총서. 그 원래 통상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퇴임하신 후에 그렇죠. 그 기록을 그 함께 물러난 팀들이 쭉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도 하거나 그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그 박근혜 정권의 경우에는 그것을 할 팀이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필요한 게 잘못된 기록, 그러니까 잘못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기록은 기록이잖아요. 역사적 가치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대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했는지도 기록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요. 그 탄핵 당할 시점에서 자기네들 정권 기간 동안을 정리한 책이 벌써 나왔잖아요.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선거 백서는 안 만들고 자기 자화자찬해서 정말 좋은 정부였다고 자화자찬한 게 나왔어요. 그 책에. 아니 그 10권짜리가요? 아니, 정치, 말고.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예를 창조 경제 정부를 총 막나는 그 책 뭐 그거는 그럼 한교안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한교안 권한대행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확인해 봐야겠다. 하여간 이제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정권 전체의 전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백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손쉽게 이렇게 또 잡아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거 그렇죠. 같아요. 아니 그럼요. 보관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상업성을 더해가지고 책 한 권에 10,000원씩이라도 팔아서 한 10만 권만 팔아도 보탬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중앙당 후원회가 1년에 50억 모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큰 선거가 있는 해는 2배로 모금하거든요. 근데 왜 이번엔 50억이지? 근데 이 회의는 이제 최고위원회 가서 하시고요. 네, 오늘 지금 시간이 별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이게 특히 이런 백서 같은 경우는 숫자 하나 틀려도 엄청난 큰 데미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퇴고하고 하는 과정을 막 거쳤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올게요. 뉴본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명절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할 수 없어가지고 재밌는 얘기부터 살짝 하겠습니다. 최순실 같은 XX 이게 법정에 가서 유죄가 됐어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네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개 뭐 XX 뭐 이런 식으로 욕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욕을 들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건 모욕을 느끼면 확정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특정 사람 이름이 법원으로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이름 썼다고 유죄가 확정되면 욕의 대명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됐다는 그런 거잖아요. 홍준표도 최순실 같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홍준표 같은. 거기도 그러면은 거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홍준표 같은 가령 이렇게. 근데 그거는 실형을 살고 있는 분, 국정농단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홍준표.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제 모욕죄, 그러니까 모욕이 됐다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모욕에 해당하게 됐다는 것이 그게 이제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어떤 사회적 평가, 사회적인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하나의 명사화된 거죠. 이게 굳이 따진다면 이런 뭐 가롯 유다 같은 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게 된 거죠.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회사 관둬. 네가 최순실이냐? 이 사람도 지금 그 유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무료 급식 봉사활동하던 사람을 그 옆에 있던 건물주가 최순실 1, 2, 3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같이 한다 이러면서 욕해서 이런 이름은 남기지 말아야겠죠. 예를 들면 뭐 김현 같은 사람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네. 아 그렇지. 이런 김현 같은 하면 혹시 아마 이런 김희선 같은 뭐 이런 뜻으로 혹시 들려요? 그러니까 김희선 씨가 듣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 지금 현재 사람 이름을 빗대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거는 그런 거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왜요? 그거는 감히.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방송은 못 되고 김현 같은, 김인석 같은 그 정도 방송은 됩니다. 네. 그 최순실 같은, 박근혜 같은, 어떻게 박근혜 같은 소통을 하니? 뭐 이런 어떻게 MB처럼 뻔뻔하니?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저 고백한데요. 진짜 지나가다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하는 태도는 최순실이 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 방송을 듣는 분 정말 조심하세요. 최순실 같은 것 이러면은요.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최순실은 보고도 못 본 척 하십시오. 한 사람은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았고 네. 한 사람은 벌금 150만 원 선고했군요. 네. 어쨌든 핵심은 최순실 같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모욕을 듣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그러네요.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이 판례를 인정을 만들었다는 했다.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식 인증이 된 네. 거네요. 네. 법원으로부터 최순실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네요. 전두환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항상 쓰는 말들 있잖아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굉장히 어쩌면 극찬에 가까운 건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한가위만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니까 우스운 소리 하나 할게. 쉰 소리. 그 용산역에 보면 달 주차장이 있어요. 달 주차장. 별 주차장, 달 주차장이 그래서 있어요. 제가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또 주차장까지 만드셨지? 달 주차장. 정말 웃긴다. 그걸 사실은 제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용산역에 이제 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이제 여러 군데니까 처음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달 주차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겼어요. 대선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그 정도로 간절하다 이런 얘기죠. 그 옛날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저 용산역에 주차장까지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달 주차장. 김대중 대통령 어디에 무슨 뭐 중국집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모 연예인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글 쓰다가 밤에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중의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 달에 대한 자기 하소연을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달님만 믿는다. 기자들이 온갖 해석을 다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달만 보고 달에 대한 어떤 우미한 걸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레스토랑 하나 이름도 달 있어요. 달. 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러네요. 현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니시계 내문에 문재인 굿즈를 가지려고 그렇게 혈안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선물을 보냈다고 하죠.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그 김현 의원이 그렇게 한스러워하던 바로 그거. 저도 받았는데요. 조윤선 그거 그때 박근혜한테 못 받아서 막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딱 한 번 못 받았죠. 네. 지금 받았대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아닌데. 원장님도 받으셨잖아요. 저도 받았어요. 그렇게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근데 지금 그거 선물 돌려보냈다는 게 또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조원진 의원. 그분은 뭐 김영란법 때문에 그 선물뿐만 아니라 다른 선물도 다 돌려보냈다고 하니까. 그건 거짓말 같고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 뭐 기사가 안 나니까 요즘에. 네. 그래서 기사 내려고. 기사용 아닌가 싶어요. 오늘 홍준표 원내대표도 기사용 많이 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에게는 안 보냈다는 거예요. 이유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대우에 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보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성격을 볼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추석이라서 좀 약간 이뤄집니다. 국군의 달 행사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해군에서 했잖아요. 행사를. 이제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딱 드시면서 서로 간 담소 나누는 병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넌 무슨 질문에 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게 없었나 봐요. 마지막 병사가 휴가 보내달라고 해요. 대통령한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성격인지를 바로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뭐냐면 휴가 보내주세요 하면 옛날 대통령들 같으면 그래 휴가 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원수로서 직속 상관이거든요. 부대에 있는 중령 정도밖에 안 되는 대대장들도 자기 직속으로 휴가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를 끝까지 약속은 하지 않고 그 부대장한테 보낼 수 있는 겁니까라고만 물어봐서 잘 좀 조치해달라고 했지 자기가 휴가를 끊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자체를 인식을 안 하시더라고. 원래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부대장한테 자기가 부탁하는 방식을 쓰는 약하다고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정확하게 그 권한 일을 정확하게 처리한 게 따졌다는 뜻인 거죠.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죠. 권력을 어떻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본인이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국가 원수가 바로 직속 상관이에요. 군인들한테는. 그럼 너 휴가 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아 그러면은 부대 방문할 때마다 직접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이제 옛날 같으면은 거기서 허허허 웃으면서 거기에 있는 그렇죠. 이제 그 지휘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보내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박수 치고 대충 그렇게 퉁을 쳤겠지. 그래서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그 병사는 휴가를 갔을까 영장을 갔을까요? 근무 중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자유스러운 거를 보여주는 것도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김정근 여사는 심지어 그 부대 병사들 먹이려고 치킨을 내가셨대요. 대단하신 분이시고. 자, 여기까지 추석 특집이었고요. 너무 길어졌고. 문무대왕 식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자 장병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문 대통령은 직접 식판에 식사를 담았습니다. 장병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군 생활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무대왕함이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최초의 스텔스 구축함이라며 앞으로도 육해공의 균형 잡힌 운용을 위해 해군 전력을 증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SLBM도 또 이렇게 곧 완성 단계에 들어선다고 하니 우리가 그런 잠수함 전력도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여사와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입대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에 바깥에 애인 두고 온 사람들 없습니까? 예, 저는 연애하던 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공수부대로 끌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이 사람이요. 제가 그 입대할 때 훈련소 문 앞까지 같이 오고
또 제가 제대할 때 제대하는 부대 문 앞에서 기다려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친근한 분위기 속 장병들의 허심탄회한 발언들도 이어졌습니다. 비록 저는 내년 1월 말에 전역 예정이다. 인산내 월급을 한 번밖에 받지 못하지만 다른 병사들이 이렇게 맛있는 치킨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사진 촬영을 함께하기를 원한 장병의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며 장례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문 대통령 내외는 장병들과의 기념 촬영을 끝으로 문무대왕함 방문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분노 좀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뭐 거의 쌍욕을 동원해서 한번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명박 씨를 욕을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러고 있고 각종 언론도 그러고 있고 이명박 씨 관련한 범죄성에 가까운 것들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분들은 작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법적인 것들에 대한 폭로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모양이죠. 여기 페이스북으로 이제 정치를 한번 시작하는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퇴행적 시도는 성공 못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분노하지 않은 국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에 대해서는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떠셨어요? 어제 그 반응들 굉장히 격앙됐을 것 같은데 당에서는. 근데 우선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작심하고 폭로한다 또는 작심하고 쏟아낸다 이것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번에 뭐 모여서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면서도 무슨 기획사정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사정은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이게 거의 무슨 양파 껍질처럼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B의 저런 반응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치적 대응이 먼저 시작된 건데 지금 그 MB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의혹이라든가 문제점들은 애초에 그것을 까고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쭉 이렇게 나오는 것들 속에서 이 뿌리가 그렇게 닿아있다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시작된 것들이잖아요. 우선 그거는 명료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작심이라고 표현한 부분은요 좋은 의미예요. 사실 기사화되고 여론 만들기는 당 현역 의원들 이런 분들이 직접 나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근데 이게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될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안쓰러웠는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명박하고 싸워보자고 덤비는 것 같아서 작심하고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뭐 그런 의미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한 것 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만 들춰진 거잖아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우리가 고발한 거고 그때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에 이제 윤석열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온 건데 그것도 하다가 또 다른 사건으로 덮은 거고 그러고 NLL도 그랬던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지금부터 시작이고 이미 공약했던 내용이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같이 참 잘 지냈을 텐데 보니까 사람이 없네요. 정진석 의원이 그야말로 SNS 상에서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내용으로 SNS 올렸다가 이제 고발 조치 당했으니까 이제 더는 막 못할 거 아니에요. 고소당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오는 게 김두은가? 전 홍보수석. 전 홍보수석. 현직이 안 나서잖아요. MB를 위해서 방어해주는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그러네. 그러면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당시에 2009년도에 대통령 항망이 보낼 때 저희가 정말 완전 거의 뭐 살갗을 도려서 그 안에 소금을 뿌리는 듯하게 거의 압박을 했는데 그때 2008년도 2009년도에 국회의원이 몇 명 없었어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무한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는 의원이 몇 명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뭐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저희가 대통령을 정치 보복한 MB였잖아요. 약속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이지원 때문에 이제 1차 대통령 괴롭혔고, 그다음에 박연차로 이제 2차 괴롭히면서 거기까지 간 거고, 한명수 총리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직전에 1차 사건 만들어서 무죄 나니까 지방선거 도중에 2차 사건 만들어서 기어이 감옥에 2년 살도록 만들었던 거고, 이해찬 총리 다 뒤지고, 뭐 이병환 당시 비서실장도 다 뒤지고, 주변을 다 캤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도 이제 뭐 소위 친노로 분류되는 의원들 경우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저처럼 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지금도 재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야당 의원들은 뭐 법망으로부터 보호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뒤진 거죠. 뭐 다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NLL 그 발췌본 가지고 기어이 흔들어서 송민순 책에 그 내용이 나와서 또 선거용으로 이용했던 거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소위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주변은 다 털은 거죠. 다 탈탈탈 털고,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 되면은 또 보좌관 문제로 털어서 망신 주고, 또 뭐 당대표가 되면은 또 뭐 만들어서 망신 주고, 그게 유일하게 이제 걸리지 않은 분이 이해찬 총리 한 분이셨던 거죠. 사실은 뭐라도 걸어가지고 망신 주고 어떻게 됐던 건데. 정말 깨끗하셨나 봐요, 그분은 진짜. 그분은 사실 후원금 모금도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팟캐스트 몇 번 나가니까 대장부엉이 되살아났네 이러면서 이제 그거 때문에 좀 모금을 잘 된 거 말고는 뭐 옛날에 후원의 제도 있을 때 빼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지금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다가 MB 쪽이 이제 지금 나오는 태도가 뭐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안 건드렸다. 그런데 너네가 지금 우리를 왜 건드는 거지? 곧 폭로할 수도 있을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뭐 주변에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지금 김현 대변인이 지적한 측면 가운데는 MB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할 만한 조금 더 현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격을 하면서 자기 몸을 던지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없다. 그게 뭐 옳건 그르건 간에 이제 라는 측면을 제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럴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파 껍질처럼 막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이게 뭐 사찰이 됐던 뭐 관권 개입이 됐던 블랙리스트가 됐던 이런 다양한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이게 뭐가 자기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괜히 했다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엮일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나서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한 면으로는 이게 재밌는 게 전형적으로 이런 상황이 딱 있으면 나오는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퇴행적이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얘기를 한 거고, 퇴행적이라는 건 역사를 뒤로 돌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면서 적어도 민주주의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민주주의라는 면에서는 이것이 뒤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싹 지금 돌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퇴행에 맞는 것, 역사를 뒤로 돌린다는 의미에 맞는 것은 MB가 한 일이 바로 MB와 박근혜가 한 일이 이제 사전적으로 봤을 때 이게 퇴행적이라는 게 사찰하고 미행하고 도청하고 말이에요, 감청하고. 근데 보통 정말 방어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전혀 근거도 없는 전혀 근거도 없는 일을 이렇게 원래 반응을 내가 모르는 일을 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팩트와 관련해서 한번 방어선을 치고 그 다음에 역사적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워낙 팩트들이 명료하게 나오고 뭐가 더 나올지 알 수 없고 그것 자체에 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반박을 할 때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단어들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밀린 것이고, 그러면서 쓰는 단어를 고민하다가 또 전혀 맞지 않는 퇴행적인 단어를 쓴 것은 이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한편으로는 도저히 방어선을 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을.
알죠. 왜냐면은 본인들이 지은 죄를 알죠. 그러니까 방어선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것이지. 억지로 안 할 수가 없어서 정진석 의원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방어선을 친다고 치고 머리를 쓴다고 쓰면서 나온 단어가 뭐 퇴행이니 그다음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엄중한 경고를 날리는 듯한. 근데 그다음에 국민들은 평화를 원한다. 그것도 안보가 위중하다. 이게 이제 본인들도 느끼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이 팩트를 차단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팩트는 계속 나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결국은 이제 몰릴 것이라는 걸 알고 시기 선택도 급히 그러니까 이게 추석 지금 전에 나름대로는 민심에 호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죠.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의 보좌관이던 김성준이 유출한 거잖아요. 이게 세계일보에서 일부 확보한 그 문건이잖아요. 이게 정윤회 문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뭐 보험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들고 나왔다가 이제 제공이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정원 안에 거의 삭제나 뭐 이런 파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정원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무엇을 했는지, 박근혜 정부 때 무엇을 했는지가 적폐청산 TF에서 들여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안에서 무슨 짓이 벌어진 것도 국정원과 연관된 건 국정원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했던 일은 군 사이버 사령부에 다 존재하는 거, 실존하는 거잖아요. 기무사에 사찰한 것도 기무사 다 안에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국방위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행위에서 나오는 거고, 정보위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거라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만 이제 뭐 이제 이 저항이 좀 일부 있을 거라고 보고 언론의 양시 양비론으로 나가는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작심이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MB나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걸 기대했겠죠. 뭐 퇴행,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건 뭐 안 된다. 이건 정치적으로 뭐 왜 또 이런 걸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팩트와 상관없이 자기가 지은 잘못이나 죄와 상관없이 하여간 왜 이런 시점에서 뭐 자꾸 정치 공방을 하니 하는 식으로 양비론으로 몰아가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종래에 보면 여권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개혁 진영 내부에서도 뭔가 약간의 조금 원정주의적인 어떤 반응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언론은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단호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작심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베르마늄목,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주는 꿈나라 베개.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리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혹시 여권에서 뭐 우리들의 시각입니다만 큰 그림 그리시는 분이 따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갔을 때 저쪽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것이 여론으로 어떻게 할 때 하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대변인 같은 분들이 야 우리는 뭐 나쁜 게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국민한테 알리는 거지 뭔 그림이 있겠어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큰 싸움을 딱 걸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서 어떤 여론에 있어서의 작업에 승산이 있다라고 할 때 싸움을 제대로 붙이는 그런 전략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있잖아요 앞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아이 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미 우리가 정당 역사가 30년 새로운 옛날에 그런 이제 1인 체제가 아니라
소위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민주정당의 모습을 갖기 시작한 게 DJ 대통령이 당을 운영하면서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로 보면 이제 한 30년, 내년이 되면 평민당 88년도에서부터 30년 정도 되면 그런 그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와 미처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완벽하게 무너진 것들에 대한 경험치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선 끝나고 나서 백서도 제대로 못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고, 백서뿐만이 아니라 무슨 대선 평가서, 뭐 총선 평가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그런 큰 그림이란 결국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 다음에 있을 총선, 또 그 다음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 이런 큰 판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로 가느냐에 대한 구상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를 놓고 보수 세력 간의 이합 집산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건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우리는 우리 지지자들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거죠. 이 팟캐스트가 그런 장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뭐 프라님께서 큰 그림이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뭐 어떤 좁은 의미의 어떤 무슨 사정을 하는데 이게 뭐 하나하나의 그림이 있어서 기획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략적인 틀 속에서 이렇게 뭐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것이지.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정치적인 함의를 놓고 본다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홍준표 대표나 자한당도 그런 입장이고, 결국은 일종의 사실이라든가 또는 국익과 상관없이 각을 세워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MB 쪽은 사실은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그쪽 진영은 정치 세력화를 꿈꿨어요. 매번 퇴임 이후에 그렇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끊임없이 정치 세력화를 꿈꿨는데, 사실은 박근혜 여권 내에서 그 보수 세력 내에서 박근혜라는 존재가 명료할 때는 움직일 틈이 없었다고. 그리고 국민 대중 사이에서도 4대강이나 이런 것 쪽에서 움직일 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이제 룸이 생겼다고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양파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뭐한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의 정치적 진출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MB 주변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든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새 정부가 하고 있는 일, 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나오는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적폐청산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일종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서 갈 거라고요. 그런 틀에서 보면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명료한 것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것을 온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걸 하나 봤어요.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좀 들렸고요. 그게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썼던데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블랙리스트를 보면 민주개혁 진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당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차피 민주개혁 세력 중에 무슨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그가 뒤로 캔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게 지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직접적으로는. 이게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 또는 약점을 쥐고 있는 자기 인형 사람들한테 나를 엄호해, 이런 신호도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말미를 두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정도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는 건 이명박이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니고 가장 몰려있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두려움, 또 몰려있다는 정황 판단, 그리고 지금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쳐서만 이제 상황을 사실 반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시간을 끌어보자는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근데 그 문구를 그냥 쓴 건 아니고 여러 명이 스태프가 모여서 써준 거라면서요. 하긴 뭐 본인이 그렇게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총망라한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약간의 호소도 들어간 거고 하니까.
근데 페이스북에다 왜 했을까요? 그 페이스북이 돼야 취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해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인용만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SNS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놔야 각종 언론들이 다 우리들마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안 받으려는 거죠. 그런 것도 제가 있겠고. 그래서 간보기다, 여론 떠보기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간 좀 생뚱맞은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분께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면 결국엔 불법성이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주호영이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들 방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불법이 나온 걸 어떻게 대통령이 하라 마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죄가 나오고 그러면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번 보고는 싶어요. 조사는 받아야 될 테니까. 저는 뭐 결자 해지고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리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월, 11월 달도 가능할까요? 저는 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아 진짜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하려나? 우리는 아니 정치 보복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들식의 정치 보복 뭐냐면은 우리가 4년 동안 외쳤던 게 딱 하나였어요. 박근혜, 이명박이 검찰에 출석할 때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누구 방식대로요? 헬기까지 띄웠어요. 대통령. 네, 그랬죠. 4월 30일 날. 저는 2012년 12월 11일 날 국정원 여직원 댓글 공작 현장에 가가지고 3일 만에 그 하여간 13일 날 나왔잖아요. 김하영 씨가. 근데 14일 날 김하영 씨가 저를 고소를 한 거죠. 저희 당 소속 의원들 11명을. 그래서 그게 재판이 지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의 촉으로만 보면 5년 안에 위치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 내에서 총선팀 꾸려놓고 전방위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이런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서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임이 명백한 거죠. 홍준표 대표께서는 대통령의 제안을 2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 어제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치 않았습니다. 민생도 거부하고 안보도 거부하고 국방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원맨쇼에 관객도 줄고 관심도 줄고 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고요. 오늘 명절이라서 좀 우리가 바삐 진행할 텐데 청와대에서 지금 홍준표를 제외한 각 당 대표들도 만났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통합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유승민이 나는 그러면 정당대에 나갈래 하는 자강론에 이제 어떤 발을 지금 내딛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말 중에 탄핵연대라는 게 있어요. 탄핵했던 장들만 모였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청와대에서 보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또 안철수가 국정주의를 보수의 대타가 되려고 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 어쩌면 불안해서 이쪽에 너무 배척을 당하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명박을 지점으로 해가지고 또 홍준표는 막 친박들 받아들여서 바른정당을 받아들이고 싶은 건지 만 건지도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명박이 등장함으로써 국민의당이 우쪽으로 치우치는 데 대한 상당한 어떤 방어막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쪽으로 못 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MB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단결하는 것 같지만 MB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거를 이제 박근혜 당이라는 걸 피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거기다 또 MB당까지 나오면 이명박근혜 당이다 그러면은 그게 있나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일시적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뭔가 해보려고 보궐선거 전에 일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시도는 있겠지만 유승민 의원이 선언해가지고 그냥 남는다 치면 한 뭐 5-6명 정도가 저쪽 당으로 가는 거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이제 머쓱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필 규정인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자한당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막 오바를 해서 사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왕따시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저게 MB 변수가 돌출해서 가령 그것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 통합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드러난 사실로서의 국정농단에 대하여서 이른바 개혁적 보수라는 것을 스스로 차별화하고 나온 바른정당이 정치 공방 또는 정치 프레임, 정치 논리로서가 아니라 팩트로서 이 문제가 점점점 명료해질 때 그거를 모른 척하고 그냥 정리하기는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출렁거림도 있고 난관도 있고 할 것이나
저는 이런 적폐청산을 해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간에서 적당한 어떤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을 점점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의 일부의 예를 들어 통합 논의는 계속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될 수 있죠. 그러나 점점점 그 논의의 어떤 대중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지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실상 떨어뜨리게 되는 거겠죠. 저번에 우리 현대위원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또 다시 양당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변함없으신 거죠. 이 상황이라면.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MB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해서 보복대 무슨 퇴행 구도 이렇게 잡으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극렬한 딱 선 하나 그어놓는 거.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모르는 거는 국민들과 MB 전선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여당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리자면 예전 같은 방식이면 약간 조금이라도 숫자가 더 많은 여당 하나 있고 야당 한두 개 정도 있고 그럼 정책이 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보면서 느낀 게 어쨌건 뭔가 좋은 소득을 위해서는 한 팔 잘라줘야 되는구나 싶으니까 이게 속상한 거지. 거기도 적폐인데 뭐 이런 생각 들어서. 어렵죠. 어렵고 한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현재의 선진화법이 그대로 있는 한 그 180석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돌파하고 통과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공자 말씀 같지만 국민을 보고 사안에 있어서 진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해서 어떤 변수를 계기로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우리가 정치적인 재편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것도 별로 큰 의미를 못 가질 거거든요. 선거가 지금 당장이면 좋겠지만 또 너무 오래 남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큰 그림 그리시는 분들 요즘에 이 바닥에서는 빅피처라고 불러요. 그게 큰 그림 그리는 거.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들이 사실 물밑에서 엄청 많더만요. 그래서 막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종류의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 이런 논의도 막 있고 그런데 결국에도 그것도 굉장히 손해보는 쪽에서는 안 하려고 할 테니까 엄청나게 지루하고 힘든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요. 국회가 주도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개헌 문제는. 근데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 문제 주도하는 거를 동의 안 할 거예요. 못 믿죠. 그러니까 동의 안 할 거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어떠한 내용으로 개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대로 가면은 사실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개헌 국민투표 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다는 뜻이죠. 우선 개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게 선거법 아마도 일 수 있죠. 네.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것도 어렵지 않겠냐. 지금 그걸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고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어쨌든 모두가 약속한 것이니까 저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의 최대한을 가지고 하자라는 것을 갖고 어쨌든 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고 저는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편이에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고요. 무려 여당에 당직 맡고 계신 분들이라 자리 한번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 또 오늘은 서로 간의 일정 때문에 방송을 조금 더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분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또 이제 국민이기 전에 청취자라고 하는 일종의 팬들이십니다. 그분들께 두 분이 이제 추석 인사라도 한마디 해주셔야 이게 이제 든든한 한가위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가 비교적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먼 발치에서도 보고 가까이에서 뵙고 인사드리고 그랬는데요. 어저께 국군의 날 행사에 가서 느낀 점 중에 하나,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썼다가 지웠는데 특전사들이 이제 고공낙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은 현역 군인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2014년 4월 16일 날 현장에 투입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사실은 어저께 탁 스쳤어요. 그 유능한 우리 그 육해 공군의 그 유능한 인재들이 그랬으면 어쨌을까 이 생각 들면서 아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바뀐 게 너무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은 뭐 여전히 우리가 촛불을 들고 추석도 없이 보냈겠죠. 만약에 지난 겨울에 그런 가열찬 투쟁이 없었다면 특히 국군의 날 행사 때 평택 2함대에 가서 하여간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을 다 본 거죠. 저희가 생중계로도 다 됐으니까 국민들도 보셨겠죠. 그래서 이번 한가위는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분들만
왜 없겠습니까? 더 많겠죠. 일자리 문제나 뭐 또 고향 내려가면 결혼했니? 뭐 월급은 올랐니? 직장은 온전하니?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실 텐데요. 그래도 정권 교체를 우리 손으로 한 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유문하고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설사 좀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발 이 추석 기간 동안에는 제발 쉬기를 좀 쉬시기를 좀 학수고대하며 대변인님 노평하는 일이 없기를. 저 진짜 휴가도 못 보냈거든요. 강릉에 편찮으신 엄마 좀 보러 한 며칠 가 있을 테니까 제발 좀 중간에 올라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평안히들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너무 살이 많이 찌지 않도록 운동들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대선 전에부터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권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새 정권은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그다음에 국제적인 상황에서 IMF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는 정권이 될 것이다. 특히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여소야대라는 환경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대선 전에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푸나님이 무슨 빅픽처 큰 그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큰 그림이나 빅픽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 할 때도 그랬고 빅픽처와 큰 그림의 유일한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죠. 뭐. 자, 힘내서 좋은 한가위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민주연구원장님의 뻔한 소리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고향에 명절이 내려가면 부모님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이런 방송도 여러 번 했고 보통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내려가시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혹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바로 그런 명절 밥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악랄하게 잘못한 그렇죠. 일이 많은지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추석 밥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지금 명절 바로 직전인데 굉장히 바쁘실 텐데. 자, 다음 주 우리 명절 끝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고향여 이쁜이 꽃분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코스모스 안겨주는 정든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말을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안희정 충남지사가 재보선 지역인 서울 노원구를 찾자 출마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사자는 언급을 삼갔지만 중앙정치 복귀로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라는 뿔뿔이 민주주의 내에서 좋은 모범 사례를 우리 노원구에서 또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3선 도전 의지를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른바 박원순 제안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맞물린 정치적 승부수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전직 대통령을 제물로 삼을 만큼 그렇게 삼선을 우려할 만큼 그거 없이도 저는 서울시장을 잘못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경기도에선 바른정당 남경필 현 지사와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 정책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1억을 만드는데 절반을 부담해 주겠다. 대상자가 극히 희소하다. 그러니까 매우 사행적이다. 이게 완전히 로또다, 로또. 10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30만 원씩 매달 붓는데 로또 특혜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노가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출마설이 동시에 흘러나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귀성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앞서 대구 지역 CEO 행사에 참석해 지방선거 준비 행보를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고 최근에는 SNS에 사드 반대 단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도메인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